여보, 여보, 우리 집사람이 없어졌어요. 빨간 원피스 입은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젊은 남편의 절규가 귀경인파로 가득한 휴게소를 뒤흔들었습니다. 1999년 추석 연휴 기흥휴게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미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30살의 젊은 세댁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그저 사람이 많아서 늦는 줄 알았지만 시계 바늘이 한 바퀴, 두 바퀴 돌아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죠. 남편은 여자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주차장을 샅샅이 뒤지고 매점과 편의점까지 찾아다녔지만 허사였습니다. 유일한 단서라곤 한 청소부가 던진 말뿐. 직원 전용 통로 쪽으로. 빨간 옷 입은 여자가 걸어가던데요. 통장엔 변화가 없었고 연락도 두절됐으며 마치 연기처럼 흩어진 듯 했습니다. 수사는 곧 중단됐고 세월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오직 친정 어머니만이 매일 밤 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살아있다. 내 가슴이 아직도 뛴다. 무심한 10년이 흐른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며 모두를 경악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생각에 들러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9년 9월 24일 추석 당일 저녁 7시 기흥휴게소는 서울로 돌아가는 귀경 차량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화장실 앞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으며 매점과 식당은 명절 음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진우는 아내와 함께 휴게소 분식 코너에 들어섰습니다. 양가 방문을 모두 마치고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직 2시간이나 더 가야 했고 둘 다 종일 명절 음식만 먹다가 이제야 속이 좀 편해진 참이었죠. 수미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아직 신혼의 단꿈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어요. 수미는 남편 팔짱을 끼고 김밥 메뉴판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참치김밥 먹을래. 당신은? 나도 똑같이. 그리고 라면도 하나 시킬까? 좋아요. 근데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사람 너무 많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음식 나오면 먼저 먹고 있어요. 수민이 남편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아내의 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빨간 원피스가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때는 아무런 불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일 뿐이었으니까요. 진우는 김밥 2줄과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빈자리를 찾아 앉았죠. 휴게소 특유의 소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아이들 우는 소리, 어른들의 웃음소리, 주문을 외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김밥이 먼저 나왔고 진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라면까지 나왔는데도 수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화장실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받지 않았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라면은 이미 불어터졌고 김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여자 화장실 쪽으로 달려갔어요. 수민아, 수민아. 화장실 입구에서 아내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아주머니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진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를 찾고 있어요. 빨간 원피스 입은 30살 정도의 여자인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한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빨간 원피스요? 아까 한 분 봤는데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건 못 봤어요. 오히려 저쪽 직원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던데. 진우는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직원 전용이라고 써 있는 문을 열고 나갔지만 거기엔 쓰레기통과 청소도구들만 있을 뿐이었죠. 뒷문으로 나가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주차장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차들 사이사이를 헤집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큰 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목이 쉬어가도록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다시 휴게소 안으로 들어와 매점, 편의점, 화장실, 식당, 주차장을 계속해서 돌았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공포로 물들어갔죠. 진우의 절규가 휴게소를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죠. 폐쇄회로 카메라를 확인하려 했지만 하필 그날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내분이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은 없었나요? 경찰의 질문에 진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오늘도 처가에 가면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요. 정말 화장실 간다고 하고 나간 게 전부예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을 더 수색해 보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도 별다른 기대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휴게소는 점점 한산해졌고 대부분의 차들이 떠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휴게소에 남아 있었어요. 주차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모님이었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야? 수민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집에 잘 도착했니?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수민이가 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장모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휴게소로 달려왔죠. 해옥은 도착하자마자 사위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어떻게 사라져? 화장실 갔다가 어떻게 사라진다는 거야? 해옥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주차장을 돌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새벽 2시가 되도록 찾아다녔지만 수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주변의 산과 들판을 뒤지고 인근 마을을 수색했어요. 실종 전단지가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수민의 사진이 거리 곳곳에 붙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사실상 포기했어요. 단순 가출로 결론 지으려 했죠. 하지만 해옥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왜 가출을 해요? 남편도 있고 친정도 있는데 왜?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해옥은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죠. 단서가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진우는 회사에 자주 휴가를 내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을 찾아다니며 아내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누구도 수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도 없었고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으며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점점 야위어 갔고 해옥은 매일 밤 딸의 방에서 울며 잠들었습니다. 수민이 입던 옷들, 쓰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민아, 엄마야. 살아있기만 해. 어디 있든 살아있기만 해줘. 해옥의 간절한 기도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죠. 하지만 해옥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확신,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사라진 수민. 그녀는 정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 것일까요? 1999년 추석날의 그 실종은 이렇게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수민이 사라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진우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박진우 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형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이미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어요. 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라면. 가출이 아니라니까요. 진우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형사실의 다른 경찰관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상관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지갑도 안 가져갔어요. 통장 카드 전부 집에 있다고요. 옷도 그대로고 화장품도 그대로예요. 가출하는 사람이 그럽니까? 형사는 한숨을 쉬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박진우 씨, 진정하세요. 저희가 수색을 중단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대규모 수색은 어렵다는 거죠.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진우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경찰서를 나올 때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그에게는 지옥 같았죠. 그날부터 진우는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수민의 가장 예쁜 사진을 골랐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민. 그 아래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름 이수민여, 30세 실종일 1999년 9월 24일, 실종 장소 기흥휴게소, 특징 165cm 검은 머리, 빨간 원피스. 진우는 전단지 5,000장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휴게소를 돌기 시작했어요. 기흥휴게소에서 시작해 천안, 대전, 대구, 부산까지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실종된 제 아내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려요. 하루에 수백 명에게 같은 부탁을 반복했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고 일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간혹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우의 가슴이 뛰었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돌아다녔어요.
하루에 10곳이 넘는 휴게소를 방문했습니다.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목은 쉬어 갈라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정말로 수민을 잃게 될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해옥은 딸의 실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딸의 방으로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제는 꿈이었을까 하는 희망에. 하지만 방은 늘 텅 비어 있었죠. 수민이 쓰던 화장대, 옷장, 책상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옥은 딸의 옷을 하나하나 꺼내 냄새를 맡았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라벤더 향. 그 냄새를 맡으면 수민이 곁에 있는 것 같았죠. 수민아, 엄마야. 어디 있니? 살아있기만 해. 제발 살아있기만 해줘. 매일 밤 성당과 절, 교회를 돌며 기도했습니다. 종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신에게 빌었어요. 무릎이 까질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그리고 낮에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장, 역, 터미널, 백화점. 사람이 붐비는 곳이면 어디든 전단지를 들고 섰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때론 무릎까지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이 얼굴 기억나시면 연락 주세요. 포스터도 직접 제작해 붙였습니다. 전봇대마다, 게시판마다, 허락받은 벽마다. 비에 젖어 떨어지면 다시 붙이고 바람에 날아가면 또 붙였어요. 그러던 중 진우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사위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죠. 옷에서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났습니다. 어머니, 전국 휴게소 전부 돌았어요. 역이랑 터미널도 샅샅이 뒤졌고요. 쉰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어가는 진우. 해옥은 사위의 앙상한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어요. 된장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진우가 숟가락을 들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이거 수민이가 제일 좋아하던.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밥상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휴가를 낼 수 없어 회사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서를 쓸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수민 생각뿐이었죠.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대했고 상사는 당분간 중요한 일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여전히 전단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어요. 회사 근처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줬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받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해옥이 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이 들려 있었죠. 진우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그냥 대충 먹으려고.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같이 먹자. 두 사람은 진우와 수민이 함께 살던 신혼집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거실 벽에는 수민의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 진우야, 혹시 수민이가 최근에 이상한 말 한 적 없었니? 해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그날 아침까지도 평소와 똑같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죠. 추석이라고, 오랜만에 가족들 다 만난다고. 두 사람은 또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민이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수민을 잊어갔습니다.
전단지를 보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경찰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죠. 하지만 해옥과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해옥은 매일 아침 딸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이불을 개고 화분에 물을 줬어요. 마치 딸이 언제라도 돌아올 것처럼 그날을 위해 방을 깨끗이 유지했죠. 진우는 수민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카페, 프러포즈했던 공원, 결혼식을 올렸던 예식장. 그곳에 가면 수민이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늘 혼자뿐이었죠. 수민아,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기다릴게. 빈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하는 진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는 상관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지만 해옥과 진우에게는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수민이 좋아하던 벚꽃이 피었지만 함께 볼 수 없었죠. 해옥은 벚꽃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수민아, 벚꽃 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벚꽃. 진우는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동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회식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봤죠. 수민이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1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9월 24일, 수민이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해옥과 진우는 기흥휴게소에서 만났습니다. 1년 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어머니, 진우야. 두 사람은 말없이 휴게소를 둘러봤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수민만 빼고 해옥은 화장실 앞에 서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직원 출입구를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 단서도 없었어요. 그날 밤 해옥은 딸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일기장. 마지막 일기는 실종 일주일 전에 쓰여 있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하다. 진우 오빠도 잘해주고 엄마도 건강하시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해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딸은 분명 행복했어요. 그런데 왜 사라진 걸까요? 누가 데려간 걸까요? 그날 밤 해옥은 꿈을 꾸었습니다. 수민이 나타나 말했어요. 엄마, 나 살아있어. 꼭 찾아줘. 해옥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죠. 딸이 살아있다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2009년 봄 수민이 사라진 지 10년째.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했고 인터넷 속도는 빨라졌으며 건물들도 높아졌죠. 하지만 수민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파일 속 먼지 쌓인 서류로만 존재할 뿐이었어요. 진우는 한빛생활유통 구매팀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10년 동안 변한 건 직급뿐이었죠. 사무실 창가 자리에서 그는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철 벚꽃이 흩날려도, 여름 장마가 쏟아져도, 가을 단풍이 물들어도 그에겐 모두 흑백 풍경이었어요. 박 과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팀 막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기계적으로 받아들고 서명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머릿속엔 들어오지 않았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진우는 늘 같은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김치찌개, 흰밥, 반찬 3가지.
매일 같은 메뉴를 기계처럼 삼켰습니다. 과장님, 혼자 드시지 마시고 같이 앉아도 될까요? 신입사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 혼자 있고 싶어서. 동료들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10년째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위로했고, 다음엔 걱정했고,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퇴근길, 진우는 편의점에서 라면 5개를 샀습니다. 일주일치 저녁이었죠. 계산대 직원이 물었어요. 또 라면만 사시네요? 몸에 안 좋아요. 진우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져서. 신혼집 아파트로 돌아온 진우는 현관문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민아, 나왔어. 거실 벽에는 결혼사진 하나. 침실에는 수민이 쓰던 화장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였죠. 옷장엔 그녀의 옷들이 10년 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아파트에선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아이 둘.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 웃는 모습이 창을 통해 보였죠. 진우는 커튼을 쳤습니다. 한 달 후 해옥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문 좀 열어줘. 나왔어. 문을 연 진우를 본 해옥은 숨을 삭혔습니다. 광대뼈는 더 튀어나왔고 눈은 더 깊이 패여 있었어요. 셔츠는 헐렁했고 바지는 흘러내릴 듯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진우야. 해옥은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냉장고엔 라면과 김치뿐, 싱크대엔 일회용 젓가락만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가져온 반찬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앉아. 밥 먹자. 방금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냄비에 물도 안 끓였잖아. 진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해옥이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렸어요. 진우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죠. 밥은 먹고 다니냐? 사람이 왜 이렇게 헬쓱해졌어? 해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입꼬리만 실룩거렸죠. 괜찮아요, 어머니. 뭐가 괜찮아? 거울 좀 봐. 내가 사람 꼴이니? 해옥은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가락, 튀어나온 관절. 10년 전 건장했던 사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진우야, 너네 부모님은 너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 뭘 아셔? 그냥 저 맘 편한 대로 살라 하세요. 그저 제 맘 편하기만을 바라세요. 부모 맘이 다 그렇지 뭐.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뉴스에선 연예인 결혼 소식을 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여전하지. 해옥은 가방에서 낡은 전단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만든 수민의 실종 전단지. 색은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아직도 이거 들고 다녀요? 당연하지. 엄마가 포기하면 누가 우리 수민이 찾아? 진우는 장모의 주름진 손을 봤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전단지를 들고 다닌 손. 딸을 찾아 헤맨 손. 경찰서도 매달 가요. 담당자가 날 보면 한숨부터 쉬지만 새로운 단서는 없지. 있을 리가 있나. 해옥은 수민의 사진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고 웃는 수민. 이 사진 찍은 게 실종 일주일 전이었어. 얼마나 행복해 보여. 네.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진우야, 수민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진우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믿어. 가슴이 아직 뛰거든. 엄마 가슴은 거짓말 안 해. 해옥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죠.
식사를 마친 해옥은 수민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책상, 옷장 모두 그대로였어요. 청소는 하니? 가끔요. 먼지 쌓이면 수민이 싫어할 거야. 해옥은 걸레를 들고 화장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이 깨끗해지자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쳤어요. 야윈 사위와 늙은 장모. 우리 많이 변했네. 시간이 그만큼 흘렀으니까요. 수민이는 그대로일까?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 해옥이 떠날 준비를 했어요. 반찬 냉동실에 넣어뒀어. 꼭 먹어. 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해옥이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뒤돌아봤습니다. 진우야, 혹시 요즘 이상한 느낌 없니? 이상한 느낌이요? 수민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해옥은 확신에 찬 표정이었죠. 나는 요즘 자꾸 느껴. 수민이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해옥은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진우는 거실에 앉아 수민의 사진을 봤어요. 빨간 원피스의 수민. 그날의 수민. 창밖에선 차 소리가 들렸고 맞은편 아파트에선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진우도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수민이 살아있을까? 10년이나 지났는데? 하지만 장모의 확신에 찬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다음 날 회사에서 진우는 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묵하고 성실하지만 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남자. 동료들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하루가 끝나기를, 그리고 언젠가 수민이 돌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릴 뿐이었죠. 10년의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 늦봄, 어느 목요일 점심시간, 한빛생활유통 구매팀 회의실에서 도시락이 펼쳐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도시락 데이. 2달 전부터 시작된 팀의 새로운 전통이었죠. 박 과장, 오늘도 같이 먹자. 김 과장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밥, 잡채, 전, 나물 반찬들.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온 음식들이었어요. 박 과장님, 이거 드세요. 갈비찜이에요. 저는 샐러드 가져왔어요. 직원들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진우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 먹었어요. 과장님, 이 계란말이도 드셔보세요. 수연이 계란말이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과장님 설탕 안 넣고 파랑 당근 넣은 거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었나? 진우는 그런 말한 기억이 없는데 매번 자신의 취향을 알고 있는 수연이 신기했지만 섬뜩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오후에 커피 제가 살게요. 다들 뭐 마실래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과장님이 커피 사신다. 아메리카노요. 저는 라떼. 점심을 먹으며 진우는 문득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동료의 농담에 진짜로 웃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수민 없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이번 주말에 코스트코 같이 가실래요? 대용량으로 사서 나누면 싸요.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아, 네, 좋죠. 진우는 대답하고 나서 혼란스러웠어요. 일상적인 장보기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맞는 건가? 주말 코스트코 주차장은 가족 단위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진우는 동료들과 함께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았어요. 박 과장님, 이 와인 어때요? 집에서 한 잔씩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 에이, 하나 사세요. 혼자 먹는 술이 제일 맛있잖아요. 진우는 와인을 카트에 넣었습니다. 빵도 사고, 치즈도 사고, 심지어 스테이크용 고기도 샀어요. 마치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처럼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보며 진우는 놀랐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장을 본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했죠. 수민이 좋아했을 치즈, 수민이 즐겨 마시던 와인. 그날 저녁 해옥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야, 나왔어. 문을 연 진우를 본 해옥은 미세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았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온 해옥은 냉장고를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득 찬 냉장고. 우유, 빵, 과일, 야채, 고기까지. 장을 많이 봤네. 아, 회사 사람들이랑 코스트코 가서.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장모 앞에서 자신이 일상을 즐기고 있다는 걸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잘했어. 제대로 먹어야지. 해옥은 웃었지만 진우의 표정에서 죄책감을 읽었습니다. 점심은 어디서 먹어? 요즘은 여직원들이 도시락 싸와서 같이 먹어요. 집밥 먹으라면서요. 어휴, 다행이다. 누가 그렇게 챙겨줘? 과장님은 김치랑 샐러드, 동기 대리님은 고기 반찬, 수연 씨라는 후배는 밥하고 제가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챙겨와요. 참 착한 사람들이네. 해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미소와 피로 사이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도시락 뚜껑을 열 때마다 묘한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해옥은 말했습니다. 진우야, 거실에 뭐 새로 생긴 거 없니? 아, 기타를 꺼냈어요. 거실 한쪽에 먼지 쌓인 기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진우가 결혼 전에 즐겨 치던 것이었죠. 오랜만에 보네. 치기도 하니? 아직은. 그냥 꺼내놨어요. 사실 며칠 전 퇴근 후 혼자 기타를 잡았었습니다. 예전에 수민에게 들려주던 노래를 조금 쳐봤어요.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멜로디는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수민 없이 음악을 즐긴다는 게 미안했으니까요. 수민이가 좋아했잖아. 내가 기타 치는 거. 네. 또 쳐봐. 수민이도 듣고 싶을 거야. 해옥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해옥은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운동도 하니? 아니요. 아, 회사에서 점심 먹고 산책은 해요. 산책? 팀에서 다 같이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돌아요. 소화도 시킬 겸. 진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책하며 동료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가끔은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을. 좋네. 건강해야지. 저녁 식사 후 진우는 장모를 위해 차를 끓였습니다. 카모마일 티였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진우야, 혹시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도 하니? 가끔요. 지난주에도. 진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난주 회식 때 처음으로 노래방에 갔었어요. 동료들의 권유로 노래 한 곡을 불렀죠. 부르고 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죄책감이 밀려왔죠. 지난주에도 뭐? 아니에요. 그냥 밥만 먹고 왔어요. 해옥은 사위가 무언가 숨기는 걸 알았지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괜찮아. 내가 조금씩 일상을 찾아가는 것도. 어머니, 수민이도 내가 계속 어둠 속에 있길 바라지 않을 거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해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가봐야겠다.
늦었네. 조심해서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해옥이 사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냉장고엔 장본 물건들이 가득했죠. 옷장을 열었을 때 살짝 보인 새 셔츠도 있었어요. 진우야, 기타 다시 쳐봐. 그리고 운동도 하고. 내가 건강해야지. 네, 어머니. 나도 운동 시작해야겠다. 체력이 있어야 수민이 끝까지 찾지. 해옥의 말에 진우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운동을요? 그래. 나도 이제 60이 다 됐잖아.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수민이 찾을 때까지는 건강해야 해. 해옥이 떠난 후 진우는 거실의 기타를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줄을 튕겨봤어요. 녹슨 소리가 났지만 여전히 울림은 있었습니다. 한편 해옥은 버스 정류장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밤 9시 거리는 한산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70 가까운 나이 10년 동안 딸만 찾아다니느라 자신은 돌보지 못했죠. 거울에 비친 모습은 초라했어요. 흰머리는 듬성듬성 빠졌고 주름은 깊어졌으며 등은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해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 집도 팔았고 적금도 깼어요. 남은 건 작은 월세방과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죠. 전단지, 인쇄비, 교통비, 무당이며 점쟁이며 찾아다니는데 쓴 돈. 10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해옥은 힘겹게 계단을 올랐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생각했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수민이 찾기도 전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해옥은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해야겠다고. 제대로 먹고 잠도 충분히 자고. 아직 포기할 수 없으니까. 딸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수민아, 엄마가 꼭 찾을게. 그때까지 엄마도 건강하게 버틸게.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고 해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009년 여름이 시작되던 6월의 어느 평일,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때였어요. 진우야, 나 어머니야. 지금 내 회사 근처에 왔는데 시간 있니? 회사 근처요? 무슨 일로?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잠깐 얼굴이나 보자. 진우는 회사 건물 아래 커피숍으로 나갔습니다. 해옥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자리였죠. 어머니, 병원은 왜 가셨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냥 정기검진. 나이 들면 이것저것 확인해야 해. 진우가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왔습니다. 해옥은 사위를 유심히 봤어요. 확실히 전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살도 조금 붙었고 셔츠도 깔끔했죠. 요즘 회사는 어때? 바빠요. 하반기 계약 준비로 정신없어요. 그래도 일이 있어서 다행이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거리는 직장인들로 붐볐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진우야. 해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내 젊은 삶도 좀 살아야지. 수민이도 내가 불행하길 바라진 않을 거야. 고통은 나 혼자로 충분하니까. 진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10년이야. 10년이나 지났어. 너 아직 젊잖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하지만 새 사람 만나봐.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보라고.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회사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도시락을 나눠 먹던 동료들. 그 중에서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던 수연의 모습이 스쳤죠. 수연은 조용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남에게 부담 주는 걸 싫어했고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녀의 배려는 남달랐죠. 혹시 회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도 있니? 아니요. 진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해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진우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수민이를 잊는 게 아니야. 그저 살아가는 거지. 해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후 진우는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 사무실에 돌아오니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깔끔한 필체였습니다. 누가 쓴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진우는 왠지 모르게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메모는 가끔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커피 두고 갑니다. 진우는 메모를 볼 때마다 작은 위로를 느꼈어요. 누가 쓴 건지 궁금했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진우는 오랜만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싶었어요. 10년 만에 하는 드라이브였죠. 한강대교를 건너며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수민과 함께 듣던 노래는 아니었지만 왠지 편안했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어요. 여름밤 한강은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연인들,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무리들, 각자의 방식으로 저녁을 보내고 있었죠. 진우는 하염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 다리 위를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회사 번호였습니다. 네, 박진우입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 한강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에요. 내일 회의 자료 때문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죄송해요, 쉬시는데. 괜찮아요. 뭔데요? 전화 너머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래처 단가 조정 건인데요. 작년 대비 몇 %로 잡으면 될까요? 아, 그거요. 5% 이내로 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과장님, 한강에서 뭐 하세요? 질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호기심. 그냥 바람 쐬러요. 오랜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와, 좋겠다. 저도 가끔 한강 가는데 야경이 정말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왠지 편안했어요. 어느 쪽이세요? 여의도? 반포? 반포 쪽이에요. 아, 거기 벤치에서 보는 뷰가 최고죠. 저도 거기 자주 가요. 목소리에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긴장이 풀렸어요. 혹시 무지개 분수 시간 아세요? 지금쯤 하지 않나? 아, 맞아요. 9시 반에 하는데. 지금 9시 20분이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요즘 좀 나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확실히 전보다는 밝아지신 것 같아요. 진우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 해줘서. 아니에요. 그냥 보기 좋아서요. 또 침묵. 하지만 이번에도 편안했습니다. 아, 분수 시작됐어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무지개 분수가 음악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어떤 노래 나와요? 클래식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아마 캐논 변주곡일 거예요. 그 시간에 자주 나오거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진우는 분수를 보고 전화 너머의 그녀는 상상으로 과장님, 내일 또 뵐게요. 네, 내일 봐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자신도 모르는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방금 내가 웃었나? 놀라웠습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웃었다는 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방금 전 분수에서 나왔던 캐논 변주곡이 흘러나왔어요. 우연일까요? 그녀는 어떻게 이 곡을 알았을까? 자주 한강에 온다고 했죠. 같은 장소를, 같은 풍경을 좋아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내일 회사에서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전화로 나눈 대화를 모른 척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우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해옥은 퇴근길에 빗방울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양손에는 반찬통이 든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딸 대신 챙겨주던 사위가 요즘 다시 웃는 얼굴을 보이니 마음이 놓이기도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자꾸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 나오는 길, 해옥은 익숙한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습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고 저녁 안개가 골목 사이를 비집고 흘러들어왔어요. 발밑에서는 낙엽이 젖은 소리를 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뒤편에 있는 오래된 폐건물 앞에 검은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호리호리한 체구의 인물이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써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숨기듯 허리를 낮춘 채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해옥은 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쉽게 내쉬어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혹시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 다시 고개를 돌렸지만 계단 아래로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깊고 조용했어요. 코끝에는 이상한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비에 젖은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쇠가 오래 녹슨 듯한 금속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해옥은 코를 막으며 뒤로 한 발 물러섰지만 눈길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폐건물 벽에는 출입금지라고 적힌 낡은 표지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로 검게 얼룩진 물자국이 뚝뚝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철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해옥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 계단 아래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금속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해옥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손에 든 장바구니가 미세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계단 아래로부터 바람이 불어와 스커트 자락을 스쳤고 차가운 공기가 다리에 감겼습니다. 해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무릉덩이에 닿으며 미끄러졌고 반찬통이 흔들리며 덜컹거렸습니다. 아이고. 허리를 바로 세우며 가방을 부여잡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어둠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비위생적이고 너무 음침해서 사람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지요. 그런데 왜 누가 저 시간에 그곳에 들어가는 걸까? 해옥은 다시 계단 쪽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스며든 그 사람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 그리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 그 속엔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음식일까, 쓰레기일까, 아니면 불현듯 등골을 타고 오한이 흘렀습니다. 해옥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아파트 현관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거칠게 가빴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고 손에 든 열쇠가 덜덜 떨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어요. 괜한 착각이겠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통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자꾸 그 검은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모습, 발소리, 그리고 비닐봉지의 흔들림까지 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창밖을 내다봐도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해옥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곰팡이와 쇠의 냄새,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부패한 냄새. 그 냄새는 마치 딸을 잃었던 그날의 절망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착각이야. 입술을 깨물며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수록 불안은 더 짙어졌습니다. 해옥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파트 단지 건너편 그 폐건물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그곳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미세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휴대용 랜턴을 켠 듯한 빛이었어요. 순간 해옥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이내 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해옥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왜 하필 그 시간 그곳이었을까? 해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폐건물 지하로 사라지던 그 검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눈앞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해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꾸 어젯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좁은 계단으로 급히 내려가던 뒷모습,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쇠 부딪히는 소리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착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자 해옥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박또박 소리를 내며 방 안을 울렸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어두운 계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검은 사람 우연이 아니야.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말은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해옥은 조용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낮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장마가 끝나지 않은 날씨라 공기는 눅눅했고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남편의 낡은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작은 빛 하나라도 있어야 마음이 덜 떨릴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야근이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해옥은 문틈으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그 아파트 뒤편 건물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요? 거긴 10년째 비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가요. 곰팡이 냄새에 쥐가 들끓는다던데요. 아무도요? 예, 철거 대상이에요. 아주 오래됐어요.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10년째 비어 있다는 말이 오히려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10년. 바로 수민이 사라진 세월과 같은 시간. 그 순간 해옥은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민이도 그 근처였지. 기흥휴게소, 그리고 10년.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그림자가 그 아래로 겹쳐졌습니다. 그림자가 두 겹으로 겹치는 순간마다 해옥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해옥은 손전등을 다시 꺼냈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건전지가 오래돼 금세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새 건전지를 찾아 넣었습니다. 불빛이 조금 밝아지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가는 길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갠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닥은 축축했고 잡초에는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해옥은 조심스럽게 폐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오래된 쇠가 부식된 냄새. 코끝을 찌르는 냄새에 해옥은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빛이 나올 듯 말 듯 흔들렸고 그 틈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덜렁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밀자 끼익하는 금소금이 났습니다. 해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확인만 하자. 스스로를 달래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자 희미한 빗줄기가 벽을 따라 흘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짙게 번져 있었고 곳곳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뚝뚝.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박스와 헝겊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벽 한쪽에는 깨진 유리병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검은 인물이 사라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계단 입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손전등 빛을 비춰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옥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끝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철제 계단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어요. 계단 아래에는 커다란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돌리자 벽에 녹슨 파이프가 보였고 그 아래엔 낡은 의자와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손전등 불빛이 한쪽 구석에서 반사되었습니다. 해옥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비추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벽에 쇠사슬로 묶인 사람. 마른 팔이 축 늘어져 있었고 길게 자란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해옥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전등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빛을 조금 더 가까이 비췄습니다.
그 얼굴이 보이는 순간 해옥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으며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눈앞의 사람은 분명 수민이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목에는 깊게 파인 쇠사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옥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수민아, 수민아. 목소리는 터지듯 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다가가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야, 수민아, 엄마야. 수민의 눈이 천천히 떴습니다. 힘없이 떨리는 시선이 해옥을 향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렀습니다. 해옥은 몸이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흔들리며 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위쪽 어딘가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딱, 딱, 딱. 하이힐이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해옥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고 딸에게 조용히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쉿, 조용히 해. 심장이 귀 옆에서 요동쳤습니다. 계단 위에서 내려오는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해옥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수민의 손이 해옥의 소매를 살짝 잡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앞에서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계단 위의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해옥은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해옥의 손끝은 차갑게 식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내 딸. 그녀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지만 입술을 꽉 깨물어 삼켰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고 그곳엔 아직 누군가 있었습니다. 해옥은 딸의 손을 꼭 쥔 채 빛 한 줄기 없는 그 폐건물 속에서 조용히 떨고 있었습니다. 계단 위쪽에서 또각, 또각, 또각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그 소리에 해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손전등 불을 껐습니다. 눈앞의 어둠이 순식간에 짙어졌고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들락거렸습니다. 해옥은 주변을 살피며 허리를 숙였고 곁에 있던 낡은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손전등을 꽉 쥔 채 떨리는 어깨를 눌렀습니다. 또각, 또각.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이힐 굽이 콘크리트를 두드릴 때마다 공기가 진동했습니다. 해옥은 몸을 최대한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금방이라도 그 소리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억눌러 참으며 쇠창살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수민이 웅크려 있었습니다.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쉿, 조용히 해, 수민아. 해옥의 입술이 거의 닫힌 채로 바람만 새듯 속삭였습니다. 수민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희미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누렇게 흔들리며 어둠을 가르자 그 안으로 한 여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또각, 또각.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그 소리가 폐건물의 벽에 부딪혀 퍼졌습니다. 여자는 단정한 단발머리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쪽에서 금속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발끝이 쇠창살 앞에 멈췄습니다. 손목의 시계가 은빛으로 반짝이며 해옥의 시선을 찔렀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밥과 반찬이 대충 섞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쇠그릇 안에 던지듯 부었습니다. 딱쟁. 그 소리가 울릴 때 해옥의 몸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지만 눈꺼풀 뒤로도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수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길게 머물렀습니다. 해옥은 숨을 멈추고 몸을 더 낮췄습니다. 손끝이 바닥의 무릉덩이에 닿았지만 그마저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여자의 하이힐이 방향을 돌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계단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고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쾅!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자 해옥은 그제야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전등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책상 밑에서 나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다시 켜지자 어둠 속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철창 안에서 수민이 보였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기대어 있었고 눈을 감은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엄마 왔어. 해옥은 철창 가까이 다가가며 두 손으로 쇠사를 붙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수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 사람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해옥의 얼굴을 본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해옥의 눈에서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수민이. 그녀는 쇠창살 사이로 손을 넣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해옥은 흐느끼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사람 부를게. 그녀는 급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고 손끝은 떨려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한 끝에 경찰에 연결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제 딸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그녀는 울음에 섞인 목소리로 주소를 외웠습니다. 아파트 뒤쪽 폐건물, 지하에 쇠창살 방이 있어요. 제발이요. 전화를 끊자마자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내 아내를 찾았어. 수민이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어제 봤던 그 건물이야. 지하로 와. 경찰이 곧 올 거야. 전화를 끊은 해옥은 다시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과 안도, 믿기 힘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옥은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어. 조금만 버티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위쪽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래층에 사람이 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 무전기 잡음, 그리고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와 수민을 구출했습니다. 쇠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해옥의 무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딸의 얼굴을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형사가 수연이 발견된 방 안을 조사했습니다. 녹슨 책상 위에는 각종 물건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빛을 반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 겹의 진주가 엮인 귀걸이 한 짝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그것을 비닐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도착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온 그는
수연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들고 나온 증거 봉투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 귀걸이를 본 순간 진우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회사 후배 수연 씨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여기에서? 거의 매일 그걸 하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며칠 전부터는 다른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오직 하나의 진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내 딸이 살아있다. 경찰의 손전등 불빛이 벽을 스쳤습니다. 곰팡이 핀 벽, 젖은 바닥, 녹슨 파이프. 모든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해옥은 여전히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하이힐 소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둠처럼 그들의 기억 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폐건물 앞 골목은 경찰차 불빛으로 번갈아 물들었습니다. 빨간 빛과 파란 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길게 번졌습니다. 형사들은 방탄조끼를 걸치고 무전을 점검했어요. 한쪽에서는 구급대원이 들것을 펴고 산소 마스크를 정리했습니다. 공기에는 금속과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철문 녹냄새가 목으로 스며들었어요. 해옥은 경찰선 밖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잔잔하게 떨렸고 눈주는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해도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머니 속 묵주를 움켜쥐었어요. 손끝이 젖은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랐고 혀끝에는 쓴맛이 돌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시가 떨어지자 해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입하라는 구령과 함께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하는 충격과 함께 먼지가 피어오르고 손전등 불빛이 지하로 스며들었습니다. 형사들이 내려갔고 구급대원이 장비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잠시 뒤 무전기에서 갈라지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여성 한 명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 짧은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해옥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녀는 바리케이드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들숨마다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 했어요. 지하에서 들것이 올라왔습니다. 담요 위로 수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게 꺼진 볼과 트인 입술, 갈라진 숨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손목에는 깊게 파인 자국이 붉게 고였습니다. 해옥은 달려가 들건 옆을 붙잡았습니다. 수민아, 엄마야, 눈 좀 떠보자. 해옥의 목소리는 울음을 눌러 삼킨 듯 가늘었습니다. 수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올려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해옥의 눈가에서 눈물이 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금방 병원 갈 거야. 한편 계단 끝에서 고함이 터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머리 위로. 형사 둘이 어둠 속에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단발머리의 최수연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이 구겨져 있었고 손목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시선은 바닥을 향했고 얼굴빛은 차분했어요. 형사가 수갑을 채우며 묻자 그녀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최수연 씨 납치와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연은 눈을 천천히 들고 무표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요, 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해옥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다가서려 했지만
형사가 막아섰습니다. 위험합니다. 조금만 물러나세요. 해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연은 차분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가 사라지면 내 차례가 올 줄 알았어요. 말끝에 한숨 같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해옥의 손이 떨리며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젖은 콘크리트에 부딪혀 낮고 길게 번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들것이 실렸습니다. 해옥은 마지막까지 딸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뼈가 그대로 느껴질 만큼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끝을 놓지 못한 채 문턱에서 한 번 더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엄마가 따라갈게.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사이렌이 낮게 울리고 붉은 빛이 범퍼를 타고 흘렀습니다. 잠시 뒤 진우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뛰어왔습니다. 셔츠는 젖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보자마자 발을 멈추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해옥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자 진우는 들것 쪽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뺨을 만졌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조금만 버티자. 수민의 시선이 흔들리며 그를 따라갔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가 형사가 들고 있는 증거 봉투를 보고 굳어섰습니다. 투명한 봉투 속에서 진주가 희미한 불을 받았습니다. 세 겹으로 엮인 한 짝이었습니다. 진우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회사 후배 수연 씨 귀걸이에요. 매일 그걸 하고 출근했어요. 형사는 짧게 메모하고 봉투를 건넸습니다. 주변에서 감식반이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고 목장갑 낀 손이 증거 표시를 붙였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분필선이 그어졌습니다. 수색 영장이 집행되자 수연의 집에서도 압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룸 서랍에서 옷가지와 종이 묶음이 쏟아졌습니다. 형사는 작은 상자에서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등짝에는 흐릿한 각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결혼 사진을 오려붙인 노트가 나왔습니다. 안쪽에는 일정표와 동선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나만 사랑해, 나만 보면 돼. 바닥 쪽 상자에는 수민의 것으로 보이는 흰 블라우스와 카디건, 그리고 잃어버린 귀걸이의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 봉투가 차례대로 채워졌습니다. 지하로 다시 돌아온 형사들은 자물쇠 자국과 체인 길이를 재고 기록했습니다. 파이프에는 다른 마찰 흔적이 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의 물기는 엷게 말라가며 발자국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해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귀에선 여전히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방금 전 사라진 발소리인데도 오래된 기억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 속 쇠 냄새가 목 뒤쪽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형사에게 둘러싸인 채 건물 밖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빛을 튀기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는 맑았고 표정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기자가 묻자 그녀는 굳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가 불쌍했어요. 구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장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해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무너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이 부축하자 그녀는 겨우 일어섰습니다. 목에서 뜨거운 울음이 치밀었지만 이를 다물고 삼켰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수민의 맥박이 다시 측정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살핀 숫자는 안정 영역에 간신히 닿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으로 얕은 숨이 고르게 드나들었습니다. 해옥은 창틀을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고 그 움직임에 맞춰 해옥의 어깨도 가볍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문가에 서서 손등으로 눈을 훔쳤어요. 괜찮아, 이제 가자. 병원에서 치료받자.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끝이 떨렸습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해옥에게 간단한 질문을 건넸습니다. 발견 경위를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해옥은 숨을 가다듬고 짧게 말했다가 멈추고 다시 이어 말했습니다. 어젯밤 검은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냄새와 소리도 기억납니다.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얘기를 듣고 직감이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철창 안에서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말이 끝나자 형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신고가 아니었으면 더 늦어졌을 겁니다. 사이렌이 크게 울리고 구급차가 움직였습니다. 해옥은 달리는 뒷모습을 향해 낮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진우는 뒤따라 차 문을 닫으며 잠시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어둠 속 벽에 비친 자신들의 그림자를 스쳤습니다. 서로의 그림자가 맞닿았다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는 카메라 삼각대가 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광등이 차례로 꺼지며 골목은 회색 새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형사 차량 엔진음이 낮게 울리자 담벼락 포스터가 흔들렸습니다. 장광이 벽금을 따라 흘렀고 젖은 흙과 고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해옥은 그 냄새를 들이마시는 순간 가슴속이 저며왔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공포가 한꺼번에 치밀었어요. 어깨를 펴보았지만 등줄기를 타는 한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담요를 한 장 더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온 유지가 우선입니다. 곧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해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급대원의 눈을 보았습니다. 짧은 눈빛 교환에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딸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믿음을 주었습니다. 진우는 뒤에서 숨을 몰아쉬었고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아 얕은 소리가 났습니다. 취재 차량 헤드라이트가 한쪽 벽을 비추었습니다. 기자가 메모를 들고 다가왔지만 형사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피해자와 가족 보호가 우선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세요. 그 말에 골목 소음이 한순간 작아졌습니다. 해옥은 그 틈에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겁과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박동을 만들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한 번 울렸습니다. 밤인데도 아주 얇고 미약한 소리였습니다. 해옥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시 아침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작고 쉽게 부서질 것 같았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남은 경찰들이 내부를 봉쇄하며 경계선을 두 겹으로 세웠습니다. 감식반은 밤을 새울 준비를 했고 기록지에 시간이 적혔습니다. 해옥은 경찰선 밖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가장자리가 옅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모아 입술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일 무섭다.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지만 끝을 정확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뜨겁고 무거운 덩어리가 있었지만 그 아래로 아주 작고 미약한 온기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몇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옥과 수미는 도시를 떠나 부산 해운대로 이사했습니다. 오랫동안 눅눅한 골목의 그림자 속에 머물던 두 사람은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이곳에서 다시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집은 오래된 해안도로 옆에 자리한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동시에 들렸습니다. 해옥은 그 소리에 잠들고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 되면 해옥은 커튼을 젖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미는 그 옆에서 담요를 덮은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쇠사슬 자국이 남은 손목 위로 새살이 올라왔습니다. 해옥은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선 아무도 널 찾지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낮이 되면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도 수미는 모래 위에 맨발을 내딛었습니다.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감촉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해옥은 조금 뒤에서 천천히 따라 걸었어요. 바람결에 흰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손에는 낡은 모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 때마다 해옥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잠겼습니다. 슬픔인지 안도인지 그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진우도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들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바다와 가까운 작은 창고를 빌려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재 냄새가 배어있는 손을 보고 해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그를 마주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에 대한 미움보다 자신을 잃었던 10년의 기억이 더 무겁게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 기억조차 서서히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마다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나란히 찍히는 세 줄의 발자국이 바람에 흔들리며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가끔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두 사람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바라본 모녀의 뒷모습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긴 시간의 고통과 회복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번지던 때였습니다. 해옥이 바위 위에 앉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얼굴을 덮었고 눈가의 주름이 더 깊게 보였습니다. 수미는 어머니 곁에 다가와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진우는 조금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물결이 발목을 적실 때마다 수미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소금기와 햇살 냄새를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해옥은 옆에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내가 돌아왔잖아.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말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은 팔에 미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게요. 해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은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증오로 남겨둘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작은 노트였습니다. 글씨는 아직 흔들렸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무섭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린 것도 마음이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흰 커튼을 밀어 올렸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옥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주전자의 입김이 퍼졌습니다. 그 향기 속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2개 꺼내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미는 손에 머그를 감싸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사라지기 전에 그 웃음과 닮아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잔잔히 반사되어 창문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선 지난 시간들이 흩어지고 파도 소리가 천천히 그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바깥에서는 파도가 철썩이며 백사장을 덮었습니다. 모래 위에 찍힌 3사람의 발자국은 하나둘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해옥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발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함께 걷던 그 길,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 해운대의 밤바람이 창틈으로 불어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바다의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수미는 눈을 감고 그 향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내일은 해가 뜨면 바다에 들어가 볼래요. 그래, 바다가 다 품어줄 거야. 해옥은 딸의 어깨에 담요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의 잠빛이 사라지고 대신 달빛이 바다 위를 덮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3사람의 집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와 차양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옥은 창가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 줄 이제 알겠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어두운 수평선을 향했습니다. 그 끝에서 은빛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3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바람과 파도 속에서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공감 가는 이야기 빠르게 들고 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